한국어 교육이 50년이 됐는데 그 50년 동안 사실 처음에는 그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받아서 한국어 교육을 했고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 세계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한국어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서 94년도에 연세대학교 그 한국어 학당에서 교사 연수소라는 걸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때 왜 만들었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체계적이고 좀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없었어요. 근데 학교마다 한국어 교육이 글쎄 어떤 사명 같은 것 그런 것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학교 행정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도 계셨겠지만 또 외국 학생이 많이 오는 걸 보고 보기 좋다 아니면 어쩌면 앞으로 돈도 좀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인지 어떻게 하면 한국말을 잘 가르칠 수 있냐 연세대학교 같이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당장. 네, 그리고 뭐 한 15분 정도 시간을 저에게 주면서 설명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어 교사 교육을 제대로 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이제 학교 당국자와 몇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교육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사이버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언어 교육에 있어서의 아주 기둥이 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교사 교육을 한다는 얘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이버 대학에서 교육 대학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학문적으로 어떤 그런 배고픔 이런 것을 갈망하는 우리 연구자들, 전문인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한데 정말 사이버 대학이라는 것이 세계 곳곳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또 뭔가를 안겨주는 그런 것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작년에 제가 여기 대학원 인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에 하나의 뭐라고 할까 끈이라고 할까 맥이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오늘 이런 자리도 마련하시고 또 1회 한누리 학술제를 개최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축하를 더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한국문화교육과 시청각 자료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 그런 50년 전, 그때는 시청각 자료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청각 자료를 얻기 위해서 그때 아주 반짝반짝하게 인쇄가 잘 된 타임지 같은 것을 이렇게 오려서 쓰기도 했고 또 어디 광고 나온 거를 이제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학생들이 교육 내용과 그런 것이 잘 맞지 않아서 굉장히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생각이 나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은 시청각 자료를 구하기도 쉽고 또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50년 전 학생에 비하면은 시청각 자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출되어 있고 그걸 잘 활용하면 좋은 교육이 될 텐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또 너무 지나치게 사용을 하는 바람에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짐이 되고 또 원하는 그런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문화교육과 그리고 시청각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서 문화교육에 그런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그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문화 그러면은 문화의 정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달성할 수 있는 내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지 또 인간의 그 일상적인 모든 행위인 그런 그 삶의 영역에 두는지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빅시니, 뭐 리틀 시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로서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그 논의할 수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총체적으로 영위하는 그런 그 삶의 양식을 모두 다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전문적인 그 문화보다는 사실은 일상적인 문화, 그런 것이 우리 그 언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그 영향을 주고 또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을 그런 그 인간의 총체적인 그 삶의 양식을 모두 통틀어서 우리가 문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세계를 익히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만이 그 세상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교육에서 인간의 삶 자체를 그 문화로 보고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인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문화로 보는 것이 언어 교육에서는 우리가 늘상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교육에서도 그렇게 활용하고 그렇게 있죠. 근데 제2언어 학습자 우리 학생들에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습득한다는 것은 사실은 언어 교육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는 언어 교육에 치우쳐서 사실은 학생들의 그런 문화 습득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무시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여기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들 많은 선생님들이 다 관록이 계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네요. 저는 어린 선생님들이 많이 오실 줄 알고 그런 생각으로 이 강의 내용을 생각해 왔는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 거의 다 관록이 붙어서 그런 정도 다 알고 있는 거 이런 표정들이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수업에서 아무리 관록이 붙었어도 언어 교육에 집중하다 보면은 학생들의 개인적인 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은 우리가 무시하게 되고 그것을 다독거려 줄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대만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을 봤어요. 대만 학생인데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를 저한테 받으려고 온 학생이에요. 결국 그 학생은 논문을 쓰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말았는데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여기 한국에 와서 6개월 동안 하숙집에 살았는데 그 하숙집에서 아침마다 식사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하숙집에 식사할 때는 다른 학생들 또는 주인 아주머니, 가족,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젓가락질을 못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해가 갔어요? 대만 학생, 서양 학생도 아니고 대만 학생인데 젓가락질을 할 줄 몰라서 식사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젓가락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끄럽죠, 일단. 그래서 식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어때요? 대만 학생이 젓가락질 못해요? 자기네가 쓰는 젓가락은 나무 젓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쇠로 된 젓가락으로 이걸 하려니까 손에서 자꾸 빠져나가고 음식이 잡히질 않았대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거의 하숙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못 먹었다고. 이제 그런 문화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학생이
한국어를 다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왔는데 역시 그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고, 네, 이렇게 뭔가 그 우리가 뭐라 그럴까, 깨친다 그러죠. 그런 그 깨치는 경지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논문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그 제 마음속에 늘 남아 있는데, 안타깝게 그 학생은 그런 긴 세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느라고 한국에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과연 이렇게 다 앉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는가, 한국의 그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풀지 못하는, 또는 화합하지, 한국 사람과 그런 그 교류하지 못하는 그런 그 고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참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어를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그런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그 책무라고 할까,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특히 그 경험이 적은 그런 그 어린 선생님들이 수업에 임했을 때 막 그 문법이나 어휘를 가르치기 위해서 막 발동 걸린 것처럼 돌아가는데, 실제로 문법이나 어휘를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마음으로, 문화로 감싸주고 안아주는 그런 그 바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그런 그 지식의 전달이 그 제대로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문화를 무시하고는 그런 것이 어렵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2언어 학습자가 새 문화를 접하면 누구든지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 충격을 잘 흡수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문화와 제대로 소통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그 능력, 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실은 성공적인 언어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법하고 그 문화를 한번 이제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과거에 우리가 구조주의적인 문법에서는 사실은 그 문화는 배제했어요. 그러니까 드릴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연습하고 기계적인 답이 나와서, 네, 돌아가게 그렇게 하는 그런 그 구조주의적인 그런 교수법에서는 문화를 거의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1960년대서부터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그때의 이제 그때 학생들은 나이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주로 선교사,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분들의 그 사고 방식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됐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목적 의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학생들이 그냥 재미로 놀러 와서 한국말도 좀 배우고 놀기도 하고, 뭐 여기 문화도 좀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분들은 그 선교부에서 학비를 지원하고 생활비를 지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성적이 뭐 몇 점까지 되고 그러면 더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고, 뭐 이런 그 부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문화는 고사하고 그냥 뭐 그런 건 전혀 가르칠 기회도 없었고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실에서 어휘 연습하고 문법 드릴을 하고 뭐 이런 것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요즘 학생들은 우리가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라고 해서 언어적인 능력을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사회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든지 이끌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교재에도 그런 문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기에 나타나 있는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담화 요인들을 다 문화와 이렇게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교육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 교육을 해주죠. 해줘요? 해주세요? 네,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가 그 교재를 보면 아직도 어떤 교재에는 그 언어적인 것에 그 치중해서 문화를 얘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여러분들이 교환에다가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 문화에 대한 것을 제대로 좀 찾아보고 어떻게 이 항목에서는 문화를 어떻게 삽입시켜서 교육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담화 요인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요즘 그 언어교수법에서 강조하는 그런 그 교육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교환해서 그것을 제대로 써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문화라는 것이 무슨 지금 얘기한 우리가 전통적인 전문적인 문화나 또는 생활 양식에서 오는 문화 이외에도 담화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담화라는 것은 그 대화하는 상대와의 공간적인 개념 또 무슨 신체 접촉이나 또는 그 비언어적인 어떤 것들 그렇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만 있어도 무슨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대화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을 교재에 만일에 대화로 그것이 엮여져 있다면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교육하는 것. 네, 이런 것도 우리가 담화 속에서 문화를 그 이야기하는 그런 그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주 앉지 않고 애인들은 옆에 앉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저희 친구들이 어떤 얘기 하냐면 이런 그 식당에 가서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은 그건 부부래요. 근데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옆에 앉아서 먹는 사람은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맞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자세한 그런 그 느낌,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대화문을 보고 그 텍스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것들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뭘 가르칠까? 문법? 뭐 다가? 는데 뭐 그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텍스트에서 풍기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감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가르칠 것들을 뽑아서 그래서 물론 그걸 다 가르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여러분의 표정에서라도 그런 것들이 나오도록 해서 학생들이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 언어적인 것 이외에 담화에서 나오는 그런 사회문화적인 것, 감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네, 이런 것이 그 우리 현대 그 한국어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그런 그 문화교수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인간이 그 사물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그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인지행위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경험에 의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그 재구성된다. 그런 얘기 우리가 여러분들 수업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문자화된 그런 그 읽기 텍스트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은 그 읽기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무슨 상호작용, 거기서 우리가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상호작용의 본래의 목적은 뭐냐 하면 독자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과 지금 이 텍스트에 나와 있는 어떤 것들 그것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옆에 친구들하고 또 선생님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뭐 그 거기에서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경험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스키마의 활성화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네, 이것이 요즘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그 언어의 구성주의에서 생각하는 언어 문화의 그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치관 이런 것도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동남아에서 온 학생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서 한국 사람들 왜 이래? 왜 이렇게 해? 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만일 그 학생이 한국에 오래 살면서 한국 문화에 막 푹 빠져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기가 처음에 왜 이래?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나중에는 그것이 아주 좋은 문화로서 받아들여지고 자기도 가치관의 어떤 변화 같은 것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면서 그런 그 변화하는 과정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인정해주고 새로운 과정 그런 과정에 의해서 새로운 가치관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도 우리가 문화를 교육하는데 그 필요한 하나의 방법이면서도 또 우리가 목표로 두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문화교육이라는 것이 무슨 예를 들면 뭐 전통 문화에서 무슨 이제 오늘 이런 예를 들면 안 되겠지만 뭐 다도를 뭐 어떻게 한다든지 또는 붓글씨를 쓰게 한다든지 또는 도자기를 만들게 한다든지 이런 그 전문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또 그런 것을 교육받게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학생들이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우리 거를 따라할 수 있을 때까지 끌어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것을 인정해주고 거기에 공감하고 네, 이럴 때까지 우리가 그 문화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자료를 직접 만들어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것을 활용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드는 거가 제일 편하죠. 제일 쉽고. 네. 그런데 누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직접 뭐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찾기도 하고 또 개작도 하고 뭐 이런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데 한국어 를 가르치면서 문화교육 자료는 어떻게 개발해야 되고 또 어떤 목표를 두어야 될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 자료를 우리가 구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주 구체적인 지식 정보가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말하기 과정에서 도입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아까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사회 아니지 그거 뭐라 그랬죠? 공개 강의에 비디오 나온 거를 보니까 뭐 열심히 테이프를 단어장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예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봤어요. 네.
이제 그런 그 형태로 도입에서부터 말하기 그 교수 과정에서는 도입에서부터 많은 자료를 쓰게 되는데 이제 도입에서부터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또 너무 그 자료가 재미있어서 학생들이 오늘 수업과 관계가 없는 그런 것에 그 정신을 팔리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 지식 정보를 반드시 그 지식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주어서 학생들이 그것이 그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수업에 또는 그런 정보를 갖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 이것이 아주 그 제일 첫 번째 조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악을 들려줘도 아니면 뭐 그 요즘에 걸그룹의 그 춤을 보여줘도 거기서 이 학생이 그것을 보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주 간단한 그 그림이나 간단한 것이 자료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중적으로 다선적으로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자료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버리고 한 번 보고 한 번 쓰고 그냥 그 없애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 뭔가 좀 그 거기서 무궁무진 그 이야기가 무궁무진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자료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교재의 그 내용을 확장하고 심화하고 이러는 자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 문화를 소개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비교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문화적인 차원,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학습자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한 교실에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모아놓고 뭐 한 너댓 그 언어권의 학생을 같은 교실에 놓고 그렇게 수업을 했는데 이제는 학생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죠. 아마 아직도 다문화 가정 이런 그 학생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적어도 서너 나라에서 온 한 사람을 그 맡아서 하실 수밖에 없는 형편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어떤 언어권에 자신이 있는가, 나는 어떤 언어권 전공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베트남 언어와 베트남 문화와 이런 것 아주 굉장히 확실하게 잘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이 수준이면 내 학습자를 가르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그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정말 좋은 그 한국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비교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강의를 하면 학생들을 이해할 수도 있고 학생들의 발음 하나를 그 고쳐주더라도 우리 것 수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생과 우리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하면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훨씬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물론 그 재미있게 흥미가 유발되는 그런 자료라야 된다. 그런 거 많죠, 요즘에. 네. 많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흥미라는 거, 네, 흥미를 유발한다. 네, 이거 참, 이것도 재주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재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약간 끼도 좀 있고 그런 걸 할 줄 알아야죠. 네. 그래서 할 줄 몰라도 그런 걸 자꾸 이제 발휘하도록 노력하는 선생님이 되셔야 되는데, 네. 근데 흥미는 사실은 지나치면 독이 되죠. 네. 그것도 우리가 특히 그런 것을 잘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여기 오신 선생님들 중에는 뭐 리더격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많이
그 젊은 선생님들에게는 좀 주의를 주어서 그런 것이 흥미라는 것이 필요할 때 잠깐 넣어줘야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소리가 막 나면은 그거는 나중에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웃고 재미있었는데 나중에 그 시간에는 그 선생님 시간은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체험으로 어떤 그 여유로움을 가진다든지 또 정보 놀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참 좋아요. 네, 그리고 뭐 게임을 한다든지, 네,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그 체험을 한다든지 했을 때의 언어적인 훈련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언어적인 훈련과 연계를 시키지 않으면 그 체험과 그 놀이는 반타작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 그런 그 체험을 가기 전에 어휘를 준다든지 또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어휘를 다시 그 반복 훈련을 해서 외우게 한다든지 또 활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문화체험 따로 이런 거 따로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그럼 너희들이 종합해서 그거 하면 되지 않냐? 그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그런 그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라면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흥미 유발, 네. 그리고 활용,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모아져서 하나의 그 우리가 목표로 지향하는 거기에 그 골까지 갈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계획하고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교수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그 훌륭한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가 아주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문화 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널려 있는 게 문화 자료예요. 네,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가 없어요. 너무너무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수업에 가지고 와 보면 하나도 못 써요. 왜 못 쓰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학습자의 언어적인 숙련도와 그 자료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맞지 않는 그런 그 언어 수준에 맞지 않는 자료, 그거는 만일에 비디오를 보여준다 그러면 그건 그림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학생들의 내 학생들의 언어 수준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보고 초급 2면은 초급 2에 맞는 그런 자료, 그래서 언어 숙련도를 꼭 찾아보고 그런 문화 자료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급에서는 대개 생활문화, 그리고 고급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전통 예술문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죠. 뭐 전통 예술 문화도 초급에서도 잘 그것을 자료 준비를 잘하면 할 수 있고 또 고급에서도 뭐 생활 문화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통 문화냐 생활 문화냐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활 문화, 지금 현대인의 생활 문화와 전통 문화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책도 나왔다 그러대 나는 보지 못했는데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언어를 배우는 거 그런 책도 나왔다 그러대. 그럴 정도로 우리 외국 학생들이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음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한국인의 식탁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국인의 식탁 문화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남존여비 사상에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남자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것, 이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남자하고 같이 밥을 잡수셨죠? 네. 옛날에는 시아버지와 아버지와 남자 또 손자와 이렇게 한 상, 그 다음에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한 상, 이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상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뭐 궁중에서 요즘에 이제 영화가 비디오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 각자, 그죠? 궁중에 만약 정경 부인들을 왕비가 이제 초대를 하면 다 각각 상을 해서 각상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찌개나 또는 뭐 이런 거 같이 퍼먹는 거 있죠. 이거는 원래 한국인의 전통 문화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찌개 문화, 그러니까 다 국하고 밥이에요. 대체로 국하고 밥이지 찌개가 생긴 것은 그렇게 오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찌개 문화가 그렇고, 그 다음에 비빔밥, 비빔밥도 그렇게 섞어서 먹는 거, 그거는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어디 여럿이 모였을 때는 이렇게 큰 양푼에다가 밥하고 여러 가지 나물을 넣고 막 이렇게 저어서 떠서 이렇게 각각 나눠 먹는 거, 이게 원래의 한국의 비빔밥이에요. 그러니까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급 문화에서 나온 그런 음식은 아닌 거예요. 어떤 일본 기자가 제 제자인데 아주 그냥 비빔밥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것을 제가 보고, 사실은 이 일본 기자의 말이 맞는 건데, 원래 전통적으로 보면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비빔밥을 뭐 세계화한다든지 또는 뭐 지금 비빔밥을 뭐 그렇게 뭐 무시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거기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현대화하고 해서 지금은 어때요? 궁중 비빔밥 뭐 이런 거 하면은 아주 뭐 놋그릇에다가 예쁘게 썰어서 오색 아주 찬란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빔밥은 뭐 이런 문화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통 문화에서 현대 생활 문화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형되어 왔으며, 과연 이런 것이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학생을 대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교육 자료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우선 시각 자료라고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사진하고 그림을 얘기하는 건데, 사진과 그림을 잘못 사용하면은 이제 진부하기 쉬우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진부하지 않게 정말 학습자에게 꼭 맞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은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림 자료는 이제 보조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 없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다든지, 그런 것이 이제 보조 자료로서 아주 사용하기 쉬운 것이 이제 그림과 사진인데,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림이 그림다워야 한다. 명확하고 색채도 선명하고. 그런데 이런 그림은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2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완결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 자료는 이렇게 보조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완결된 그런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예를 들면 누구 집에 그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신혼집에 방문했는데 그 방문해서 그 다음에 손님을 맞이하는 그림, 그 다음에 식사하는 그림, 그 다음에 설거지가 산더미 같고 신혼부부가 지쳐가지고 쭉 뻗은 그림, 막 이런 거는 따로따로 그림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돼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완결된 그런 그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그냥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자료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통문화, 일상문화 다 보여줄 수 있고 또 사건의 인과관계 같은 것도 보여줄 수 있죠. 네. 뭐 도자기 같은 거 그런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문화 생성되는 과정도 보여줄 수 있고 문화유산도 보여줄 수 있고 전에는 문화부에서 이렇게 기록 영화를 제작해가지고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인이 처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국인의 그 일생, 그래서 태어났을 때의 그런 토속적인 그런 민족적 토테미즘, 신앙, 민속 신앙 같은 거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돌문화, 그 다음에 한감 문화, 그 다음에 장례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연속해서 그런 전통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필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거든지 우리가 비디오를 볼 때 그냥 영상에 주로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해설을 하는 해설자의 음성이나 또는 발음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만일에 거기에 등장인물이 나온다면 그 등장인물의 발음이나 또는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는 영상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이런 비디오 자료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것처럼 듣기 자료로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1시간 내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주면서 토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자료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 우리에게 맞는 자료, 정말 우리가 외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자료로서 딱 이렇게 시간에 맞고 이런 제가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그런 자료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영화 자료이기도 합니다만은 영화도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려면은 1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데다가 학생들을 다 모이라고 해놓고 이제 전체 보여주는데 우리 경희대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이제 그걸 보기 전에 이 영화는 어떤 영화고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고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담당 교사의 그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 전쯤에서 어휘나 거기에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프린트 해가지고 오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또는 영어나 중국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한번 오고 난 상태에서 선생님이 그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어때요? 재밌었어요? 네. 무슨 이야기예요? 라든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인상에 남는 건 어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찬반, 토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어가는 것, 그런 것이 영화 자료를 사용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사용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영화 자료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짧게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무슨 의미도 없는 거고 학생들에게
차라리 나중에 비디오 주면서 집에 가서 봐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영화 자료는 그렇게 쓰는 것이 좋고, 이제 영상 자료는 아까 비디오 자료 같은 건 그렇게 끊어서 수업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반드시 어떤 것을 우리는 한다면 문화와 언어와 자료, 네,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이런 것들이 하나로 완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목표하는 게 뭔가 그냥 뭐 웃고 떠들자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목표 달성을 어느 정도 했을까? 네, 내가 한 것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는가?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굉장히 광고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광고, 아침에 신문에 끼어 들어오는 광고는 사실 별로 사용할 만한 게 없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광고를 보면 어쩜 그렇게 광고를 잘 만들어요. 네.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압축해서 의미가 거기에 그렇게 담겨져 있도록 만드는지, 진짜 우리는 그 말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라도 정말 놀래요. 근데 광고는 사실은 압축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이 그것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거기는 문화도 들어가 있고 언어는 압축되어 있고 모든 것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풀어내도록 하는 데는 힘이 많이 들죠. 그래서 풀어내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이 하나하나씩 해줘야 되는데, 풀어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알고 있을 때 그것이 압축되고 압축된 것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자료를 쓸 때는 어느 정도 한국 문화나 언어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 문화, 언어와 문화를 알고 있고 압축된 것을 들었어요. 다시 원래의 상태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광고를 써서 시간 낭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스키마, 그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모든 문화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하고 비교하고 자기 것하고 견주어서 얘기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녹아서 될 수 있을 때 광고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간단한 거 얼마예요, 뭐 이거 얼마예요, 이게 뭐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를 선생님들이 참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특히 외국에 계신 분들은 자료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많이 자료도 구하고 또 학생들을 인터넷으로 유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터넷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연습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과 과제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자료로서 인터넷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물론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사용해라.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제 아주 굉장히 광활한 공간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하나 찾아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몰라서 막 들어가서 헤매다가 보니까 뭐 자료는 요만큼 얻었고 그 다음에 시간만 낭비한 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인터넷 광활한 공간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그 길 잃은 자가 되지 않도록 안내를 아주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길을 잘 안내해서 학생들이 정말 거기에서 원하는 바를 찾을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인터넷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를 이렇게 항목별로 항목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거고, 한국어 교육에서 아주 큰 과제 중에 하나는 그 인터넷에 그 교육 자료를 좀 많이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기관에서 또는 몇 분이 프로젝트로 해서 그런 그 시도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것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인터넷에 뭘 탑재해서 그것을 계속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시간과 노력, 그 다음에 경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의지와 끈기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몇 곳에서 이제 해외에서는 그 모나슈 대학에서 상당히 잘 하기는 했는데 역시 그것도 좀 제가 보기엔 좀 한계가 있고, 네, 우리 한국에서 한 것은 거의 어디 좋은데 제가 과문해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좀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런 것이 잘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만 들어가면 한국어 교육은 모든 것이 오케이다, 네, 이렇게 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 굉장히 할 일이 많은 얘기들을 드렸어요.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수업에 1시간을 들어가도 할 것이 굉장히 많고, 한 학교에 어떤 급의 리더든지 또는 학교 전체를 맡아 하는 그런 리더든지 간에 그 학교에서 또는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국어 교육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학생들을 면접, 학부도 그렇겠지만 대학원 같은 데서 면접을 하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없어서 제가 이런 걸 좀 하려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냐? 해봐라. 그러는데 어쩐 일인지 내가 속으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일단 들어와서 보면 끈기 있게 정말 뭐 하나를 크게 좀 그렇게 해놓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경희사이버대학의 동문과 그리고 우리 재학생들은 앞으로 아주 긴 시간을, 네,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2년에도 안 돼요. 네, 저는 50평생을 이렇게 해도 할 일들은 너무 많은데 되는 일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도 끈기 있게, 네, 한번 꾸준히 해보시고, 특히 인터넷 자료 같은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 삼아, 놀이 삼아 그렇게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서없는 말 고맙습니다. 네.